너무 배고파. 아무도 안 보겠지. 저거라도 제발 살 것 같다. 너는 내 몸종이 아니었느냐? 개밥이 맛있소이까 나으리.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진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집안의 도련님이었지만 이제는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3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진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친척집을 전전했지만 역적의 자식을 거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2년째부터는 산속을 헤매고 남의 집 곳간을 뒤지며 연명했고 3년째가 되자 진수는 사람 구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이었습니다. 진수는 며칠을 굶고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고 있었고 배는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큰 기와집 뒷담을 따라 걸었는데 그때 뒷문 쪽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였습니다. 진수는 침을 삼키며 뒷문 쪽으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마당 한 구석에 개 한 마리가 밥그릇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개는 밥을 몇 입 먹더니 그릇을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진수는 그 밥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남은 밥이었습니다. 진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담을 넘었는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마당에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 밥그릇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개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진수는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입에 넣었는데 차갑고 질척한 밥이었지만 진수에게는 꿀맛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하인 둘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며칠을 굶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으며 하인들이 진수를 붙잡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인 하나가 안채를 향해 도둑놈이 담을 넘었다고 소리쳤고 곧 사랑채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사내였는데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내려와 진수를 내려다보았고 그리고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진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는데 5년 전 자신이 다리를 부러뜨려 집에서 쫓아낸 종놈이었습니다. 이름은 마당이었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떨며 그의 이름을 불렀고 마당이는 허리를 숙여 진수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 주인님 아니십니까? 개밥 맛은 좀 어떻습니까?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 전 기억이 떠올랐는데 마당이가 술상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진수는 그의 다리를 몽둥이로 내리쳤고 기어나가는 마당이를 발로 차며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때 마당의 눈빛을 진수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어? 마당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수의 갓을 벗겨 땅에 던지고는 발로 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진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마당이는 진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진수라고 불러야 하나?
세상 참 재미있지 않소. 5년 전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쫓아내던 그 양반이 이제는 내 집 개밥을 훔쳐 먹고 있으니 말이오. 진수는 마당이에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으며 마당이는 진수를 놓아주고는 하인들에게 이 사람을 씻기고 밥을 먹인 뒤 사랑채 방 하나에 넣어두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진수를 끌고 가려 하자 진수가 소리쳤지만 마당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진수. 이제 선택을 해야 하오. 내가 관아에 신고하면 당신은 역적의 자식으로 즉시 목이 달아날 것이오. 마당이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공문기였습니다. 고공문기라 함은 일정 기간 품삯을 받고 일하기로 하는 계약서인데 현재로 치면 근로계약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이는 그 문서를 진수 앞에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돈 500냥을 갚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선택하시오. 진수는 문서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500냥은 천문학적인 돈이었고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마당이는 이어서 말했는데 밖에는 빚쟁이들이 깔려 있으니 자신이 신호만 보내면 달려들 것이며 진수가 3년간 빌린 돈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공문기를 집어들고 손도장을 찍었으며 마당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소. 이제부터 당신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마당이는 잠시 진수를 바라보다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야겠소. 진수는 너무 거창하니 개똥이로 부르겠소. 개밥 먹은 놈한테 딱 맞는 이름 아니오?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개똥이, 개밥을 먹은 자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이는 하인들에게 다시 말했는데 이번에는 말투가 달랐습니다. 개똥이를 씻기고 밥 먹여라.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깨워서 거름통부터 나르게 해. 하인들이 진수, 아니 이제는 개똥이가 된 사내를 끌고 갔고 개똥이는 끌려가면서 마당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승리자의 여유이자 복수자의 쾌감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지만 지금은 살아야 했고 살기 위해서는 마당이의 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개똥이는 그날 밤 차가운 물로 몸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반의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살아남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던져준 허름한 머슴 옷을 입고 누워있는데 문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개똥이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마당이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고 개똥이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하인의 발길질에 잠에서 깼지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이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인은 개똥이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름통이 놓여 있었는데 지게 위에 올려진 거대한 통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개똥이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하인이 비웃듯 말하기를 이걸 밖까지 날라야 하는데 왕복 10번은 해야 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지게를 바라보았지요. 평생 붓과 책만 들었던 손으로 저런 것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지게에 등을 대고 일어서려 했으나 지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하인이 혀를 차며 억지로 개똥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개똥이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걸음통이 쏟아지며 오물이 개똥이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개똥이는 구역질을 했지만 토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하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마당이가 나왔습니다. 마당이는 개똥이의 꼴을 보더니 혀를 찼지요. 쯔쯔, 글 읽던 머리라 중심을 못 잡나?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마당이를 노려보았지만 마당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똥독 오르기 전에 씻고 와라. 아, 물론 찬물로. 하인들이 개똥이를 우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찬물을 퍼부어 씻겼는데 겨울 새벽에 찬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요. 개똥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온몸이 떨렸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보며 킥킥거릴 뿐이었지요. 씻고 나서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요령이 생겨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밭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내려야 했고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지요. 개똥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에서 지게가 파고들었습니다. 어깨가 쓰라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요. 밭에 도착해서 걸음을 쏟아붓고 돌아오는 길은 조금 나았지만 빈 지게도 개똥이에게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개똥이는 겨우 5번을 왕복할 수 있었지요. 온몸은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지게에 눌려 쓰라렸지요. 개똥이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는데 마당이가 다가와 국밥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지요. 개똥이는 침을 삼키며 손을 뻗었지만 마당이는 그 그릇을 눈앞에서 휙 치워버렸습니다. 일 다 끝내고 먹어라. 아직 5번 남았다. 개똥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항변할 힘도 없었지요. 오후 내내 개똥이는 다시 지게를 지고 밭에 오갔습니다. 6번째부터는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요. 7번째에는 중간에 쓰러져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고 8번째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멈추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 개똥이는 10번을 모두 채웠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개똥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하인이 식은 국밥 한 그릇을 던져주었고 개똥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차갑고 식은 밥이었지만 그나마 배를 채울 수 있었지요. 밥알을 삼키며 개똥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살아야 했지요. 그러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걸음통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온갖 허드레시를 했지요. 몸은 점점 적응해갔지만 마음은 무너져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어깨는 지게 자국으로 멍들었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어졌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는데 그것은 양반 도련님이 아니라 그저 일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이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마당이는 개똥이에게 지게 하나를 내밀었는데 지게에는 생선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이걸 시장에 가서 팔아라. 개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것은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마당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체면이 밥 먹여주냐? 안 하면 오늘 저녁 굶어.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개똥이는 지게를 짊어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요. 개똥이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생선을 늘어놓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선을 보고 지나쳤지만 개똥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한 안악이 다가와 생선 값을 물었습니다. 개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값을 말했지만 안악은 너무 비싸다며 가버렸지요. 다른 안악이 와서 생선을 만져보더니 신선하지 않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값을 깎으려 했지요. 개똥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고 해가 기울도록 생선 한 마리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장사치가 다가와 생선을 집어들더니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하지 않다며 값을 깎으려 했지요. 개똥이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장사치는 개똥이의 멱살을 잡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개똥이는 멱살에 잡혀 끌려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구경하며 웃었지요. 개똥이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양반이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멱살 잡히며 욕먹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장사치는 헐값에 생선 몇 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개똥이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개똥이는 남은 생선을 팔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엽전 20이 피었지요. 개똥이는 그 엽전을 손에 쥐고 마당이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이에게 엽전을 건네자 마당이는 엽전을 세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는 엽전 2잎을 개똥이에게 도로 던져주었습니다. 내 품삯이다. 개똥이는 엽전 2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지요. 고작 엽전 2잎에 불과했지만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성취감 같은 것도 느껴졌지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서 대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개똥이에게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엽전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엽전 2잎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양반으로 살 때는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쓰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개똥이는 엽전을 꼭 쥐고 눈을 감았지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잠이 잘 왔고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이제 지게를 지는 것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졌지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며 몸은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이에 대한 복수심이었지요. 개똥이는 밤마다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고 있었는데 문득 사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불을 켜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개똥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사랑채로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었지요.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식한 종놈이라 여겼던 마당이가 저런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니 말입니다. 마당이는 책을 읽다가 붓을 들어 장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장부에는 숫자들이 가득했고 마당이는 그것들을 계산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개똥이는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마당이가 펼쳐놓은 책들이 보였는데 그것은 경서와 병법서였습니다.
한쪽에는 주판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 가지 상단의 장부들이 쌓여 있었지요. 마당이는 주판을 튕기며 계산을 하다가 다시 책을 펼쳐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학자나 관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똥이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지요. 5년 전 마당이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개똥이가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마당이는 글을 읽어달라고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마당이는 유창하게 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마당이는 책을 덮고 또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법서였는데 손자병법이었지요. 마당이는 그것을 읽으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던 개똥이는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소리가 났고 마당이가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개똥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마당이가 문을 열고 나왔지만 개똥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개똥이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마당이라는 사람을 자신이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개똥이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이가 사랑채에서 나오더니 개똥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당이는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는데 어젯밤 읽던 그 책이었지요. 마당이는 개똥이 앞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이 땅바닥에 떨어져 펼쳐졌고 마당이는 그것을 주우려는 척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개똥이는 떨어진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지요. 개똥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책을 집어들고 그 글을 읽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고 사람은 배움이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구절을 읽으며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느낌을 받았지요. 자신이 흔들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방 안에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한자를 적으며 외우고 있었는데 낮에 본 책의 구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똥이는 그 구절을 되뇌며 생각했지요. 자신이 흔들린 것은 배움이 얕았기 때문이 아닐까. 양반이라는 신분에만 기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당이가 서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마당이는 개똥이가 땅바닥에 쓴 글씨를 보더니 혀를 찼지요. 글씨 꼬라지하고는 이래서야 쓸 데가 있겠나. 마당이는 품에서 종이 몇 장과 붓, 먹을 꺼내 개똥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개똥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했지요. 마당이가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시제를 풀어와라. 못 풀면 저녁 굶어. 마당이는 종이 한 장을 더 던져주고 나갔습니다. 종이에는 시제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군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술이었지요. 개똥이는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가 자신에게 공부를 시키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개똥이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녁을 굶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개똥이는 촛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붓이었는데 손에 쥐니 묘한 감정이 들었지요. 거칠어진 손의 붓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감촉이기도 했습니다. 개똥이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군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이 진짜 적이라고 적었지요.
글을 쓰면서 개똥이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곤경에 처한 것은 마당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나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을 다했었지요. 밤새 글을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개똥이는 겨우 글을 완성했지요. 눈은 충혈되었고 손목은 아팠지만 마음 한구석은 뿌듯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마당이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마당이는 글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밀었지요. 개똥이는 밥을 받아들고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마당이가 왜 이런 것을 시키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니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다는 것이지요. 그 후로 마당이는 매일 밤 개똥이에게 시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이었지만 점점 어려워졌지요. 인의예지에 대한 논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부자가 되는 이치, 곤경을 이겨내는 법 등 다양한 주제였습니다. 개똥이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며 지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머리는 점점 맑아졌지요. 마당이는 개똥이가 쓴 글을 읽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혀를 차며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녁을 주지 않았고 개똥이는 배를 고르며 밤새 글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개똥이는 그것이 싫지 않았지요. 마당이가 인정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개똥이는 어느새 밤마다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이가 던져주는 시제를 푸는 것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려지기까지 했지요. 글을 쓰고 있으면 자신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고 걸음을 나르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짐승이 되는 것 같았지만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개똥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이가 왜 이런 것을 시키는지, 무슨 속셈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었지요. 개똥이는 여전히 마당이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며 지냈지요. 몸은 일꾼처럼 단단해졌고 머리는 선비처럼 맑아졌습니다. 마당이네 집은 날로 번창했는데 곡식 장사와 생선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당이의 이름이 높아졌지요. 사람들은 마당이를 최진사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개똥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말을 탄 관리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앞장선 사람은 고을 사또였지요. 사또는 가마를 타고 왔고 뒤따르는 관리들이 위세를 떨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엎드렸고 개똥이도 황급히 빗자루를 놓고 엎드렸습니다. 사또 일행은 마당이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이가 사랑채에서 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마당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똥이는 엎드린 채로 사또의 얼굴을 힐끗 보았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지요. 조대감이었습니다. 개똥이의 집안을 멸문시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대감은 나이가 들어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조대감은 마당이에게 이 고을에서 소문난 최진사가 맞느냐고 물었고 마당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조대감은 마당이네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큰 기와집의 넓은 마당, 창고가 여러 채 늘어서 있었지요. 조대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자네, 돈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드문데 말이야. 마당이는 땀을 흘리며 황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조대감은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역적의 자손을 숨겨주고 있다는 소문 말이야. 마당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똥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조대감은 마당이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역적으로 몰린 진 씨, 집안의 도련님이 도망쳤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것. 혹시 마당이네 집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집을 수색하셔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잠시 마당이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을 꺼냈지요. 그래, 믿지. 하지만 말이야, 자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라네. 밀무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왔어. 마당이가 황급히 아니라고 말했지만 조대감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며 포교들에게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지요. 포교들이 집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창고를 뒤지고 장부를 뒤지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지요. 마당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포교 하나가 나와 조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은 없다고 말이지요. 조대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부를 압수하라고 명령했고 관하에서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교들이 마당이의 장부들을 가져갔습니다. 마당이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조대감이 마당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흘 후에 관하로 나오게. 그때까지 조사를 마칠 테니. 조대감 일행이 떠나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이는 멍하니 서 있었고 개똥이는 여전히 엎드려 있었지요. 마당이가 개똥이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개똥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마당이가 말하기를 조대감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 장부를 빼앗아 갔으니 아마 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마당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면 인정하는 것이고 게다가 재산이 모두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했지요. 마당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도망가라. 저놈이 너를 못 알아본 것 같지만 오래 있으면 들킬 수도 있다. 개똥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가 재촉했지요. 어서 가라고. 개똥이가 여기 있으면 자신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이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개똥이는 마당에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자유였지요. 조대감도 모르고 마당이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왜 자신이 걱정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당이를 그냥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이는 자신을 괴롭혔고 개똥이라 불렀으며 온갖 천한 일을 시켰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다시 글을 쓸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당이는 관하로 갔고 개똥이는 집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만 마당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 하나가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당이가 옥에 갇혔다는 것이었지요. 밀무역 혐의로 하옥되었다고 했습니다. 개똥이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이가 끌려갔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개처럼 부리고 개똥이라 부르던 그 사람이 옥에 갇힌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복수가 된 것일까요?
하지만 개똥이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마당이가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후 개똥이는 몰래 관아 근처까지 갔습니다. 옥문 밖에서 멀리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마당이가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고문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대감이 마당이에게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고문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당이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개똥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이가 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지요. 개똥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마당이가 걱정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당이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당이는 자신을 짐승처럼 부렸지만 동시에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법을 가르쳤고 돈의 가치를 알게 했으며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당이를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똥이는 한낮 일꾼에 불과했고 조대감은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개똥이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마당이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고 개똥이는 마당이네 집을 지키며 지냈지요. 일꾼들은 불안해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대감이 마당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개똥이는 초조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사랑채에서 마당이의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가 밤마다 보던 그 책들과 장부들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개똥이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을 살폈습니다. 장부에는 곡식거래 내역과 생선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모두 정당한 장사였습니다. 밀무역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개똥이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몇 통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장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지요. 개똥이는 실망했습니다. 마당이를 구할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때 개똥이는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을 보았습니다. 괴짝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개똥이는 괴짝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자물쇠를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망치로 부술까 생각하다가 문득 마당이가 항상 차고 다니던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마당이가 가지고 갔을 것이고 지금은 옥에 있을 터였지요. 개똥이는 한참을 괴짝 앞에 앉아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괴짝을 부수기로 한 것입니다. 개똥이는 마당 창고에서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괴짝의 자물쇠를 내리쳤지요. 쾅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개똥이는 주위를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내리치자 자물쇠가 부서졌고 괴짝 뚜껑이 열렸습니다. 개똥이는 촛불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금덩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장부 하나와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지요. 개똥이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 첫 장에는 조대감 비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조대감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비리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거두고 중간에서 빼돌린 기록,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은 기록,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기록들이 증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지요. 개똥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마당이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개똥이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개똥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니, 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황급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 마당이를 불러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언젠가 정신을 차리거든 이 장부를 전해달라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마당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수를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방탕하고 교만하며 사람을 깔보고 배움을 게을리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버지는 마당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진수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니 그를 짐승 취급해서라도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다시 공부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진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비리 장부를 주어 조대감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를 역적의 자식으로 만든 것은 아비로서 최대의 죄다.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한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배움을 게을리했는지를 말이다. 마당이는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 쫓아냈지만 나는 그 아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부탁한 것이다. 부디 마당이 말을 잘 듣고 진짜 사람이 되거라. 개똥이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마당이가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똥이라는 이름도 똥지개를 지게 한 것도 시장에서 생선을 팔게 한 것도 모두 자신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시제를 던져준 것도 마당이는 자신이 언젠가 이 비리 장부를 가지고 조대감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글을 잘 써야 했고 세상 이치를 알아야 했으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했지요. 마당이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마당이를 오해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이는 복수하려고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당이가 자신을 지키려다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비리장부를 가지고 조대감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이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관아에 고발해봤자 조대감에게 가는 것이었지요. 한양 조정에 상소를 올려야 했지만 자신은 역적의 자식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올린 상소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개똥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떳떳한 선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했지요. 과거에 급제하면 신분이 회복되고 조정에서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평생을 공부해도 급제하지 못하는 것이 과거였지요. 개똥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당이를 구하려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비리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방을 나와 마당을 바라보았는데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말이지요.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해서 마당이를 구하고 조대감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개똥이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비리 장부와 아버지 편지, 그리고 마당이가 준 종이와 붓, 이것이면 충분했지요. 개똥이는 짐을 메고 마당이네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동안 살았던 집이 보였습니다. 개똥이로 불리며 살았던 곳, 하지만 동시에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 곳이기도 했지요. 개똥이는 고개를 돌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며 갚아야 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똥이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마당이 형님,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개똥이는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몸은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한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개똥이는 거리를 걸으며 과거 시험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가르쳐 주기를 성균관 근처에 있다고 했지요. 개똥이는 성균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이미 석 달 전에 끝났고 다음 시험은 3년 후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지요. 개똥이는 성균관 주위를 배회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벽보 하나를 보았습니다. 증광시를 연다는 내용이었지요. 증광시란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치르는 과거 시험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인재가 필요할 때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번 증광시는 보름 후에 열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하려면 신분을 증명해야 했는데 자신은 역적의 자식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중년 사내였는데 과거 응시 대행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말하기를 돈을 주면 가짜 신분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사내는 개똥이에게 가짜 호패와 문서를 만들어 주었지요. 이름은 김아무개로 바꾸었고 신분은 양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그 사이 한양에 싸구려 여관에 묵으며 공부했습니다. 마당이가 던져주었던 시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자신이 쓴 글들을 다시 읽으며 준비했지요. 밤낮 없이 글을 쓰고 외우고 고쳤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개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 날이 왔습니다. 개똥이는 가짜 호패를 들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관리가 호패를 검사했고 개똥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하지만 관리는 호패를 돌려주며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개똥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백 명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개똥이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시험관이 들어와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시제는 이러했습니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탐관오리를 논하라. 개똥이는 시제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겪은 일이었고 조대감이 저지른 일이었으며 마당이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개똥이는 붓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개똥이는 썼습니다. 탐관오리가 어떻게 백성을 괴롭히는지,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는지,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는지를 말입니다. 개똥이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일, 자신이 거지가 되어 개밥을 먹던 일, 마당이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일을 담았습니다. 물론 실명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 고통과 분노는 글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이어서 썼습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들이 빼앗은 재산을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임금은 백성의 아버지이니 탐관오리를 엄히 다스려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글을 다 쓰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분노도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지요. 개똥이는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시험관이 답안지를 받아들고 개똥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개똥이는 여관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지요. 시험을 잘 봤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급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응시했는데 급제하는 사람은 겨우 수십 명이었으니까요. 개똥이는 밤낮으로 마당이를 걱정했습니다. 마당이가 버티고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개똥이는 성균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명단이 벽에 붙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환호하거나 탄식하고 있었지요. 개똥이는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장원 급제자 명단 맨 위에 자신의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원 급제였습니다. 1등으로 합격한 것이었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낸 것입니다. 개똥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급제는 했지만 마당이를 구하려면 더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개똥이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장원 급제자는 임금을 아련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개똥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계신 전각으로 안내되었고 개똥이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개똥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답안을 읽었네. 그래서 피 냄새가 났어. 직접 겪은 일인가?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눈빛은 예리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지요. 개똥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전하. 소신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말한 탐관오리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겠는가? 개똥이는 품에서 비리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올렸습니다. 임금이 장부를 펼쳐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개똥이가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 조대감입니다. 이 자가 10년간 백성을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며 지금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임금은 장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한참 후 임금이 고개를 들어 개똥이를 보았습니다. 그대 암행어사가 되겠는가? 개똥이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신, 뺀 붓으로 베지 못할 악인이 있어 검을 들겠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측근을 불러 마패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마패는 암행어사의 상징으로 그것을 들면 사또도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요. 개똥이는 마패를 받아들고 이마에 찍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악을 베고 선을 세우라. 개똥이는 절을 올리고 전각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마패가 묵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조대감을 벌하고 마당이를 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개똥이는 곧장 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말을 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밤낮 없이 말을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고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타며 달렸습니다.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마당이가 무사할까, 아직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개똥이는 말을 채찍질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개똥이는 하루 만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밤낮 없이 달려오느라 옷은 더러워졌고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지요. 말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했지만 개똥이는 쉬지 않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오늘 마당이의 처형이 집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늦은 것일까요? 개똥이는 관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져 있었고 마당이가 그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마당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옆에는 망나니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마당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재산을 관아에 바치겠느냐고 말이지요. 마당이는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절대 안 됩니다. 조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럼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조대감이 손을 들어 신호하려는 순간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개똥이가 뛰어들어왔지요. 더러운 옷에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손에는 마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관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개똥이를 바라보았고 조대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일어섰습니다. 개똥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며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마패에는 임금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것을 본 관리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대감이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들어오느냐며 소리쳤지만 개똥이는 조대감을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개똥이는 품에서 비리 장부를 꺼내 조대감 앞에 던졌지요.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고 조대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개똥이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대감이 1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가 적혀 있으며 임금께서 이미 확인하셨다고 말이지요. 조대감이 거짓이라고 소리쳤지만 개똥이는 차갑게 웃으며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조대감을 결박하라. 관리들이 주저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조대감이 여전히 사또였기 때문입니다. 개똥이가 마패를 들어 보이며 다시 말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며 암행어사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조대감을 붙잡아 결박했고 조대감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똥이는 형틀로 다가가 마당이를 풀어주었습니다. 마당이는 개똥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개똥이냐?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이를 부축했습니다. 예, 형님. 제가 왔습니다. 마당이는 개똥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말했지요. 개똥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마당 밖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당이를 아끼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쳤고 조대감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통쾌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개똥이는 마당이를 의원에게 맡기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조대감은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개똥이는 조대감 앞에 섰습니다. 조대감이 개똥이를 올려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는 진씨 집안에. 개똥이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놈이 역적으로 몰아 죽인 진씨 집안의 아들이다. 3년 전 개밥을 먹던 그놈 맞다. 조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개똥이는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의 집 똥 푸던 놈이 이제 내 놈들이 싸지른 똥을 치우러 왔다. 개똥이는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조대감을 옥에 가두고 그가 빼앗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명령을 따랐고 조대감은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대감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개똥이도 함께 한양으로 갔고 증인으로 서서 조대감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조대감은 파직되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빼앗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지요. 개똥이는 임금 앞에서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고 조대감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임금은 비리 장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씨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역적의 누명을 벗기라고 말이지요. 개똥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개똥이에게 벼슬을 내렸지만 개똥이는 사양했습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며 몇 년 더 공부하고 다시 벼슬길에 나서겠다고 말했지요.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개똥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이는 상처가 다 나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지요. 개똥이는 마당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이가 사랑채 마루에 앉아 개똥이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이가 먼저 입을 열어 내가 해냈다고,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숙이며 형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당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일어선 것이라고 말했지요. 개똥이는 관복을 입은 채 마당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마당이는 황급히 개똥이를 일으켰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이 제 멱살을 잡고 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욕보이는 놈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마당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은 개똥이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이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때는 주인과 종이었고 그 다음에는 주인과 일꾼이었으며 이제는 진짜 형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개똥이, 아니 이제는 진수라 불리는 그는 다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백성을 아끼는 몽민관이 되었지요. 마당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거상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는 한양에 자신의 집으로 마당이를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술을 마셨지요. 마당이가 술잔을 들며 그때 개똥이가 개밥을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지만 동시에 감사하다고, 그 바닥까지 떨어졌기에 다시 제대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이지요. 마당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옛말에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는 말이 있지. 변방의 늙은이가 잃은 말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이야. 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진수는 술잔을 들어 마당이와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때 자신이 발로 차던 종놈이 자신을 구해 주었고 자신이 버려졌던 바닥에서 진짜 가치를 배웠으며 가장 큰 치욕 속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한 길에는 성장이 없고 고통스러운 길에야말로 진짜 배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만이 진짜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만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이지요. 진수는 개밥을 먹던 개똥에서 청백리 대감이 되었고 마당이는 다리 부러진 종놈에서 한양제일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